네, 제목이 좀 다르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는 것은 인공지능과 물리학 아니고 이게 물리학이 맞나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 오늘 노벨상 해설 강연이라고 했지만 해설을 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15분 안에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큰 그림과 그다음에 어떠한 의미인지 정도만 생각할 거니까 그걸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이제 통역하시는 분께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제 말이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실시간 통역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서 For those who are foreign participants, please refer to the slide. Probably she cannot translate in time. So anyway,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근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인공지능에 대해 왜 제가 나와서 이걸 하느냐라서 왜 저를 이제 발표자로 잡았느냐로부터 출발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3년 전에 노벨상 해설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왜 했냐면 그때 복잡계가 이제 노벨상을 받아서 사실 놀랐었던 거거든요. 제가 그때 발표했던 게 뭐냐면 노벨상을 과연 예측 가능하냐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설명은 안 하고요. 그때 모르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노벨상 분야에 패턴이 있었습니다. 조금 크루드한 얘기지만 예를 들면 2010년부터 보시면 노벨상 이제 물리학 분야 중에 이제 고체 물리와 광학 같은 그리고 이제 하이에너지 분야가 있는데 신기하게도 고체 물리 분야가 받고요. 그다음에 하이에너지 또는 입자 또는 우주론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받습니다. 그다음에 고체 이것도 보시면 또 고체 하이에너지, 고체 하이에너지, 고체 하이에너지 아주 규칙적입니다.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체 하이에너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 놀고 먹는구나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고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다음에 고치를 받아야 되는데 2020년에 그 패턴이 깨졌습니다. 입자가 받은 거고요. 하이에너지가 받은 거고요. 그리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그러면 잠깐 순서는 바꿀 수 있잖아요. 뭐 그 위원회가 게을렀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고체가 받을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복잡계라고 하는 말도 안 된다는 게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불려나와서 강연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고체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체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고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실현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이 뭐냐가 되는 겁니다. 시퀀스를 따라가 봤을 때 그 다음 시퀀스가 뭐여야 되느냐를 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둘 다 뭘 해도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뭘 했냐 봤더니 사실 고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고체가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뭐가 돼야 될까요? 당연히 입자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뜬금없이 또 입자가 아니고 요번에 AI, 정확하게 말하면 통계물리가 받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건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걔네들도 더 이상 이제 시퀀스를 맞추는 건 포기한 것 같고요. 사실 제가 불려나온 이유는 저희 연구실 이름이 Complex System and Statistical Physics Lab입니다. 그러니까 복잡계와 통계물 연구실이니까 정확하게 노벨상을 따라가고 있는 연구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수상자는 이분들입니다. 여기 써 있는 걸 보시면 한국말로 하시면 기계학습을 가능케 한 인공신공망의 연구의 주춧돌을 놓은 발견과 이제 발명에 대해서 없고요. 옛날 사진이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이 일을 했었던 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보시면 안 되고요. 저렇게 생겼을 때 이제 노벨상을 타는 겁니다. 연구를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노벨 물리학상이 발표된 다음에 가장 먼저 나온 게 이겁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면 노벨 프라이즈 컨트라버시라고 해가지고 노벨 물리학상 쪽에 2024년도에 도대체 이게 물리냐? 라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트위터하고 요즘 X라고 그러죠. SNS에서 이게 과연 물리가 맞느냐 가지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AI한테 물리학상을 주는 게 맞아? 그래서 막 네이처 뉴스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아티클들이 나왔습니다. 그 와중에 이걸 열심히 물리학자들끼리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화학자가 또 AI한테 가는 바람에 더 이제 논쟁이 심각해지는 거죠. 과연 AI가 그 과학상이 맞느냐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건 거죠. 이거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이 두 분의 그 소위 말하는 요번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분들의 소속을 보시면 저 호필드 교수는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디파트먼트고요. 힌튼 교수는 당연히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리학상을 물리학자 아닌 사람한테 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호필드 아저씨는요. 부모도 물리학자입니다. 모두 물리학자고요. 코넬대 물리학 박사입니다. 물리학 박사를 하는데 이쪽으로 간 건 거고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통계물리 분야, 제 분야 중에서 가장 유명한 학회가 스태피스라고 하는 건데 스테피스 28의 볼츠만 메달이라고 하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센 거를 얼마 전에 엄밀하게 작년에 받으셨기 때문에 물리학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상한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힌튼 아저씨도 마찬가지입니다. 힌튼 아저씨가 되게 재밌는데요. 잘 보시면 이분의 미들네임 에베레스트거든요. 그래서 런던에서 나왔고요. 인공지능 데뷔를 알렸죠. 아버지는 이제 그 왕립 회원이시고요. 증조부가 이제 수학자이셨고 고조부가 재미난데 고조부가 부울입니다. 이게 불리한 대수할 때 그 불리한이시고요. 종고조부가 더 대단한데 여기 에베레스트라고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그때 그 지역을 관장했던 분이셨기 때문에 저분의 이름을 따서 에베레스트 산이 나온 건 겁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물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에듀케이션을 보시면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할 때 피지올로지 하다가 필로소피 하다가 물리 하다가 익스페리먼털 피지올로지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물리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부 때는 물리를 하는 거 나쁜 게 아닙니다. 아주 좋은 건 거니까. 여러분 전공 아직 1학년 계시다면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요? 사실 무슨 과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건 거거든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뇌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슨 물리학과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고 엄청나게 했고요. 물리에서는 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미 리뷰 페이퍼가 나올 정도로 뇌에 대해서 스트럭처와 펑션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뇌가 물리학의 대상이라는 건 의미가 이제가 없는 건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 시작은 이제 학습인 거죠. 뇌를 어떻게 연구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제 이 아저씨가 시작해서 거죠. 카할이라고 하시는 분인 건 거죠. 생리의학상을 1906년도에 생리의학상을 그러니까 그 세포의 염색 기법을 해가지고 뉴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뉴런의 그림을 그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출발했다고 그러죠. 뉴런이 저렇게 연결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뉴런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뉴런은 전기 신호를 보내서 시냅스에서 연결돼서 다음 뉴런한테 전달이 되고 전기 신호가 나오고 다음이 되고 전기 신호가 다음이 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걸 흉내내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의 시작이 돼가지고 봤더니 뇌가 하는 일은 어떤 신호를 많이 받아서 더해서 그걸 어떤 함수에 의해서 활성화해서 키거나 끄거나 하는 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뇌의 모델을 가장 초보적으로 만든 게 퍼셉트론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갖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소위 말하는 논리 게이트를 만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컴퓨터 할 때 필요한 게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같은 거거든요. 엔드 게이트를 저걸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니까 00 들어갔을 때 0 나오고 뭐 엔드 값과 오어 값 아시잖아요. 별게 아니라 저게 x1이 들어오고 x2가 들어왔을 때 걔네들에서 과연 합을 해가지고 적당한 펑션으로 0, 1을 나오게 만드는 걸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됩니다. 적절하게 이제 그 웨이트라고 하는 가중치와 여기 바이어스를 조정을 하면 저걸 만들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작동을 잘한다는 거거든요. 이걸 조금 더 멋있게 설명을 하면 이게 하는 게 뭐냐면 퍼셉트리 하는 것은 데이터 포인트에서 어떤 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두 영역을 나누는 겁니다. 이쪽은 0이 나오게, 이쪽은 1이 나오게. 오화 같은 경우 여기다 선을 그으면 이쪽은 0이 나오게, 저쪽에 있는 건 1이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건 거기 때문에 되게 쉬운 작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야 얘가 엔드 게이트랑 오화 게이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되게 멋있는 걸 잘하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언제나 그렇지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는 꼭 딴지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소위 말하는 왜 안 넘어가죠? 네, 저 아저씨입니다. 마빈 민스키라는 아저씨하고 저 아저씨가 뭘 했냐면 저 민스키 아저씨는 MIT에 계신 분인데 얼마나 유명하신 분이냐면 AI라는 이름을 붙인 분입니다. 근데 이 아저씨가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뭐냐? 야, 너네가 그게 대단하다고 했는데 퍼셉트론 불리한 XOR 아시죠? 베타적 논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 선 하나 갖고 나눠봐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셉트론이 대단하다고 했는데 저 XOR도 해결을 못하니까 거봐 이건 꽝이야 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도 선 하나로 저 두 개를 나누는 그 영역을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망했는데 이걸 또 이제 해결한 사람이 있는 거죠. 봤더니 그걸 굳이 하나로만 해야 돼? 히든 레이어라고 해서 숨은 총 하나 집어넣고 트랜스폼을 시키면 X에서 Y로 바꿔서 Y에서 나눈 다음에 Z로 뽑아내면 된다라고 해서 히든 레이어 하나를 집어넣으면 저게 선 두 개 긋는 것을 하나 긋는 것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언제나 새로운 게 나오고 나면 또 수학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정리를 해줍니다. 보편 어림 정리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그 소위 말하는 히든 레이어를 집어넣으면 뭐든지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와 이제는 정말 다 된대. 하나의 숨은 층만 집어넣으면 히든 레이어 하나만 집어넣으면 다 된대라고 해서 와 신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생각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또 하나의 저주가 된 건데 살려고 했는데 이게 샘플 사이즈가 커지고 데이터가 많아지면 계산해야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지는 건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그걸 이제 이 아저씨, 힌튼 아저씨가 소위 말하는 백프로파게이션이라고 역전파 모형을 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할 얘기는 아닌 건 거고요. 역전파로 방식을 통해가지고 저 파라미터들, 저를 학습시키는 좋은 방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분이 유명해진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이분이 보시면 여러 가지 암흑기와 황금기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인공지능의 대부라고 불리는 건 거고 정말 중요한 컨트리뷰션을 많이 하셨거든요.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에이스가 아니었다는 건 거죠. 무슨 얘기냐?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벨상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 여기 보시면 뭐 백프로파게이션도 있었죠. 그다음 CNN 가지고 컨볼루션 것도 했는데 이걸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노벨상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분이 뭐 때문에 받았는지 정확하게 코트를 해놓습니다. 그걸 보시면 호필드는 뭐라고 돼 있냐면
saving and recreating 패턴을 저장하고 크리에이팅하는 걸 하는데 inspire and physics 모델이라고 했고요. 힌튼 아저씨는 뭐냐면 스테이커 피처스와 볼츠만 머신을 통해 가지고 recognize critical elements in dataset이라고 해서 데이터셋에서 어떤 패턴을 recognize 하는 통계 물리의 볼츠만 머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슨 백프로파게이션이니 뭐 CNN이니 그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거에 준 게 아니고 이거에 준 겁니다.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고민하실 필요 없는 건 거고요. 그래서 그게 뭐 하는 거냐? 잠깐 그래도 그림은 보셔야 되니까 볼츠만 머신이라는 게 뭐냐면 그 볼츠만 머신의 전신이 이제 호필드 모델인데 그러니까 결국 저렇게 생긴 패턴을 어떻게 기억할 것이냐, 뇌는 쟤를 어떻게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구현해보고 싶었던 건 거고 결국 저건 디지털 픽셀을 만들 수 있잖아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 하얀색, 검은색으로 생각하시면 예를 들어서 막 모아봤더니 뭐 이게 3개가 나오고 이게 1개가 나오고 이게 2개가 나오고 4개 나오고 막 데이터를 다 모았습니다. 저걸 보면 이제 분포함수가 저 정도 되는 거니까 저런 거에서 뭐가 많이 나오냐? 1일이 제일 많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은 조금 나온다.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확률 분포라는 거죠. 그런데 확률 분포가 등장을 하니까 이 아저씨가 생각해보니까 물리학 시간에 배운 게 있거든요. 자연에서 배운 게 있다면서. 에너지가 높은 것은 확률이 낮다. 여러분 아마 일반 화학이나 뭐 거기서 나왔을 때도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가지고 공기 중에 또는 이제 뭐 박스 안에 있는 분자들의 에너지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에너지가 우리가 어떤 온도로 정의가 되긴 하지만 걔네들의 개별 속도는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조금씩. 그것들의 분포를 보면 이게 소위 말하는 맥스웰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는 거고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 이 볼츠만 아저씨가 이건 참고로 제가 찍은 볼츠만 아저씨 무덤 사진인데요. 왜냐하면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보시면 실제로 무덤이 있고 무덤 위에 S는 K로고 오메가라고 해서 엔트로피 법칙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무덤에 저 정도에 쓸 수 있는 정도 사람이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도 공식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무덤에 쓰는 거 뭐 쓸지 생각을 좀 짧아야 됩니다. 길면 힘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도대체 왜 에너지가 저 확률이 에너지와 저렇게 관계가 되느냐가 이 엔트로피를 맥시마이즈 하기 위해서 산수를 풀면 여기는 그래도 카이스트니까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에서 계산하면 저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률 분포를 에너지 분포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돼 있고 에너지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확률 분포를 해서 많이 나오는 애는 에너지가 낮은 건 거고 조금 나오는 애는 에너지가 높다라고 치환을 한 겁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에서 에너지로 넘어가게 되는 건 거고 에너지를 넘어가게 되면 에너지 랜드스케이프라고 해서 저거를 이쪽에 그릴 수 있게 되는 건 거고 그걸 그려놓으면 그래서 이제 에너지 기반 모형으로 바꾼 거죠. 이게 기억이라는 게 결국 에너지 랜드스케이프의 이제 어트랙터로 생각할 수 있고 이게 이제 스핀 글래스랑 이제 아이징 모델이라고 하는 물리에서 많이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생각을 하면 이게 아시다시피 스핀 모형에서 에너지를 그려가지고 여기가 어떤 패턴이고 어떤 패턴인지를 물리에서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아이징 모델이고 스핀 글래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스핀 글래스가 아까 2021년도 그 노벨상을 받았던 그 아저씨가 이거 한 건 겁니다. 그러니까 연관이 있는 건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볼츠만 분포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 이게 이제 노벨위원회에서 그려준 그림인 거죠. 결국 기억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에너지 랜드스케이프가 있어서 저렇게 흐트러진 걸 집어넣어도 결국 저기로 찾아갈 거라는 거죠. 저렇게 해서 기억을 리트리브를 한다. 기억을 뽑아낸다라고 하는 게 이 소위 말하는 호필드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게 너무 결정론적이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그것만 나오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것들을 만들 수 없을까라고 해서 이 아저씨가 만든 게 볼츠만 머신입니다. 오늘은 자세히 설명 안 되겠지만 스토캐스틱하고 이제 히든 레이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만든 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저씨의 원래 아이디어는 뭐냐면 각각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아니고 그거의 분포를 아예 다 찾아보자라고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수식이 좀 나와야 되니까 스토캐스틱 업데이트 룰 같은 걸 집어넣어서 무조건 내려가는 게 아니고 가끔은 올라가게도 하는 스토캐스티스를 집어넣어가지고 모델의 유연성을 좀 줬고요. 그걸 줘가지고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는 호필드 모델은 정확하게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뭐고만 기억했는데 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약간의 유동성을 줘가지고 약간의 더 멋진 모델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필드 모델이 딱딱하다면 볼츠만 머신은 밑에 히든 레이어를 하나 집어넣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걸 만들어놨더니 연결이 너무 많아가지고 학습이 힘들어서 그거의 밑에 아래층과 위에층의 연결을 끊어낸 게 리스트릭트 볼츠만 모델이라고 하는 제한된 볼츠만 모형인데요. 그건 이제 톰만 얘기한 건 거고 그 히든 레이어가 하는 것은 뭔가 앱스트랙트한 피처를 뽑아낸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잘라낸 이유는 그 아래층에 그거를 잘라낸 원래는 볼츠만 머신은 다 연결이 돼 있었는데 이렇게 히든 레이어와 그 위에 레이어를 나눠 놓으면 이게 업데이트를 할 때 저기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다 해야 되는데 얘네는 층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빨라졌기 때문에 얘가 좋은 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를 늘렸으니까 여러 개를 붙이면 되는 건 거고요. 이 멀티레이어라고 하는 개념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편 어림 정리 때문에
레이어 하나만 집어넣으면 뭐든지 다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더 쌓을 생각을 사람들이 보통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그 논문 그거 증명한 다음에 나 때문에 딥러닝의 발전이 엄청나게 느려졌다라고 나중에 후회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얘가 하나로 다 된다는데 누가 두 개를 붙일 생각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여러 개를 붙여가지고 점점적인 획기적인 성능이 돼서 이걸 가지고 요즘 챗GPT니 뭐 브레인 모델이니 미드전이니 그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나올 알파폴드 같은 것도 결국 다 적어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힌튼 아저씨가 노벨상 나오면서 이제 유명해진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AI 갓파더가 이제 그 구글에서 일하다가 구글을 그만두면서 경고를 하기 시작한 거죠. 왜 인공지능의 대부는 왜 그가 만든 것을 두려워하나? 라고 해서 최근에 한국에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얘기했죠. 초지능이 진화했을 땐 사람보다 똑똑해져가지고 스스로 권력을 얻겠다고 행동할지도 모르겠고 생산성 때문에 그 양극화 문제도 더 심화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저승률 좀 많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아주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경고적인 말씀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해볼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하냐라고 하는 게 이게 올해 나온 논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는 핸드폰 있죠. 핸드폰에 스와이핑을 할 때 그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여러분의 지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공률이 지금 28%쯤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핸드폰을 스와이프할 때 거기에 마찰음을 녹음을 해가지고 그 녹음을 스펙트로그램을 스펙트로그램 만든 다음에 노이즈를 제거해가지고 이거로부터 여러분의 지능을 생성해내는 겁니다. 이거 성공률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동안 지문이 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거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이게 요즘은 고해상도 카메라가 많아서 V할 때 이렇게 하면 지문 다 따인다라고 했거든요. 이거 10년 전 얘기입니다. 10년 전이니까 근데 요즘 다 까먹고 계시죠? 여러분 또 이제 여기 앞에 계신 나이 드신 분들이 하트 배웠다고 하트 이렇게 크게 하잖아요? 엄지 다 따입니다. 하트는요,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트는 작아야 예쁜 거죠? 이게 하트처럼 보입니까? 엄지 따가세요처럼 보이는 거지? 이러면 안 되는 건 거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하트는 조그맣게 해야 여러분 엄지가 안전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건 거고 이제는 마찰음으로부터 지문을 따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는 골무를 끼고 이제 스마트폰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새로운 보안 대책이 돼야 되는 건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스갯소리 있고요. 사실 이 슬라이드가 제일 중요한데요. 이번 물리학상의 더 큰 그림이 뭐냐라고 하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물리학이라고 하면 대부분 다 물질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피직스의 매터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물리학 전통정에서는 물질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정보 같은 거, 이거 뭐 사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보의 정의가 애매합니다. 도대체 정보가 뭐고 데이터가 뭐냐는 정보의 정의 자체가 애매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개념이 모호하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했지만 그래서 이제 사자처럼 돼 있는데 요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자역학 나오고 바이오도 그렇고 DNA 시퀀싱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퀀텀도 그렇고 결국 중요한 건 점점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이 물리학과 인공지능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번 노벨위원회가 이 상을 준 이유는 뭐냐면 이 하얀 글씨만 읽으시면 됩니다. 정보가 자연현상의 실체로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정보 자체가 이제 물리학의 대상이 된 거고 실체가 됐다는 거죠. 그걸 얘네들이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현상을 넘어서 생명현상, 사회현상 같은 것들을 물리학자들이 이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게 되는 건 거고요. 물론 옛날부터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양자역학을 했던 슈레딩거 아저씨가 그때서부터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라이프에서 제일 생명현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라고 얘기했고요. 란다우의 원리를 보시면 1비트의 정보를 지우는데 KB 로그 2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정보와 물리현상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노벨상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뭐라고요? 정보가 자연현상이 실제가 물리학의 대상이 확실한 건 거고요. 그래서 정보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과학의 영역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노벨상이 특별한 이유는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총장님이 오시는 줄 알고 이제 아부용으로 만든 거니까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그 노벨상이 왜 특별하냐?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벨상은요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노벨상은 어떤 분야가 뜨면 그거를 쫓아 올라가서 제일 처음 한 사람한테 줍니다. 아시겠죠?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노벨상이 특별한 겁니다. 지금 이걸 마이크로 RNA를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올라가서 그걸 누가 처음 했는지 즉 최초로 한 사람을 찾아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벨상을 타고 싶으면 최초의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아까 그 퍼셉트론 해주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못 받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질문을 해야 하고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해야 되느냐? 자, 아시잖아요? 우리 총장님이 콰이스트라고 해서 Q로 바꿨습니다. 질문하는 인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질문하는 카이스트가 첫 번째 나오는 거거든요. 어디서 해야 되겠습니까? 카이스트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총장님 잘 보고 계시죠? 온라인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어디서 해야 되냐? 카이스트 물리학과에서 오시면 됩니다.
물리학과에 이런 랩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네트워크 사이언스 데이터와 AI 같은 거를 하고요. 더구나 더 중요한 정보에 대한 연구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비평형 통계역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시면 여러분들이 뭐든지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강의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